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흐리기만 할 뿐 비는 안 올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일기예보를 믿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요새 일기예보 과거보다는 잘 맞는 편이라는 생각입니다. 일기예보를 믿지 않을 때는 흐리기만 해도 우산을 챙겨갖고 나갈 때도 많았는데요. 일기예보에 대한 신뢰가 조금 생기면 그럴 필요가 적어지는 거겠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일기예보에 대한 신뢰는 예보가 맞을 때만 생깁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만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730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벌이는 이 공천 논란을 보면 도무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없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사정치의 기본은 바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정치는 당 이름에 사정치라는 세 글자 넣고 약칭으로 사정치로 불러달라, 이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어쨌든 요새 공천하는 거 보면 도무지 여야 할 것 없이 사정치는 예전부터 물 건너갔다는 것이 바로 제 생각이자 확신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자, 항상 이번 주에는 처음이 많습니다. 7월의 첫날, 그리고 오늘은 7월의 첫 금요일, 내일은 7월의 첫 번째 토요일. 항상 예? 그렇죠. 예. 7월의 첫 불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소프트 파워인데요. 예. 뭐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강대국의 제국주의를 하드 파워라고 놓고 예. 이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학장 지내셨던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교수가 예, 유명한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힘의 원리는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예. 어제부터 1박 2일간 국빈 방문 중인 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예. 보다도 더 이제 영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뉴스에 계속 이제 소프트 파워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언행, 태도, 패션, 뭐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전에 광고 카피였던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이미지를 옛날에 지금 그런 거 우리나라에 잘 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핵심은 그건데 예. 지금 보도는 영부인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어제 한중 정상회담 결과 밤에 나왔죠. 박근혜 시진핑 서울회담, 이런 이름이고요. 예. 한중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해석과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 기대와 관점에 따라서 실망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좋게 보는 쪽도 있는데, 북핵 관련해서는 작년 우리 대통령 중국 순방 때 나왔던 공동성명보다 진일보한 것 같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제 북핵 심각한 위협 인식, 이렇게 공동 인식이 나왔는데 예. 어제는 한반도 핵 개발 확고히 반대, 좀 이제 어감이 세진 느낌이죠. 하지만 이 표현조차도 기존에 언명해온 원칙적 입장의 확인일 뿐이다. 별 성과는 없다. 또 이렇게 폄하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시진핑 이 주석은 북한을 그렇게 안 넣고 싶어 한 것 같고요. 예, 그 원래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일본을 좀 기피한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이 요구가 뭐가 있었냐면 일본 우경화에 대해서 적어도 한중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알리지 않겠느냐. 예.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10개항의 성명에 이 이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원했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한 고려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예. 다만 이 한중은 위안부 문제의 공동인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예. 간접적인 비판은 담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은 중국 때문에 뺀 건데 네. 일본도 우리를 배려해서 빠진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중국 측도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전략이 있을 미국과의 것이다. 관계.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뭐 중국은 우리를 위해서 일본 빼고 이거는 조금 아닐 것 같다. 우리가 북한과 일본을 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직접 보시면 물어볼 되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어떤 그렇죠. 얘기가 맞는지 모르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정상회담 아무래도 이게
정상회담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보다 네. 항상 이 뒤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지 가십이죠, 이게 이제 가십. 중요하죠. 네. 예, 펑리위안 여사 이래서 이제 주목을 받는데 네. 일정이 어떻게 됐어요? 최초의 뭐 영부인 방한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끌었던 것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영부인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영부군이 있어야 되는데 영부군이 없으니까 대신 네.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번에 처음으로 영부인 대행, 비공식입니다. 비공식 퍼스트레이디 대행 이런 역할로 영부인을 이제 수행했는데요. 예. 조윤선 정무수석이 아니라 창덕궁을 돌아봤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류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나 봐요. 그래서 이 창덕궁에 가서는 대장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소회를 뭐 이제 전했고요. 조윤선 수석과 문화재청이 오기 전에 열심히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학습 차원에서 속독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들 했습니다. 뭐 조각보 스카프, 또 한글 별자와 꽃자가 이제 들어간 병따개 이런 거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수석이 이렇게 권했대요. 시주석은 별, 그다음에 펑여사는 꽃 이런 글자 모양의 병따개를 쓰세요. 남녀 구분을 해준 건데 이 뭐라 그랬냐면 펑리위안 여사가 나도 별에서 온 그대를 찾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주석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리면서 네. 별 그대의 주인공 도민준을 꼭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외교도 좋지만 너무 오글오글해서 오바일 수도 있죠. 뭐 젊을 네. 때 사진 많이 도민준은 안 닮았으면 이거 항의할 겁니다. 저는 이 김수현 씨가 살짝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오늘 출국하죠? 아주 급박하게 네. 33시간 이제 1박 2일 방한인데요. 네. 지난번에 박 대통령 중국 순방 때 칭화대 강연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번엔 시주석이 서울대를 찾아가서 네. 500명 정도 학생을 놓고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궁금하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마오쩌둥 이후에 우리나라 미래 세대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네. 앞으로도 이제 중국으로의 유학, 중국어 교육, 뭐 조기 교육의 대상이자 배경으로 중국이 중요한 국가로 떠 있으니까 외교적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이 재관계가 강화될 것이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이 소프트 파워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이게 소프트 파워 이게 좀 전 인간관계로 해석을 해보면 어제 유치장에서 엇나간 친구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친구야 예, 미안하다. 예, 예, 그렇죠. 예, 이 검찰로 송치가 됐고요. 미안하다 그랬더니 또 깡패라 그랬대요. 친구한테, 아니, 행 씨한테. 저 검사한테, 검사 경찰한테, 저 친구가 깡패라서, 내가 그래서 이게 드러날까봐, 묵비권 행사하는 거다. 대포폰을 썼다. 또 그런 모양이에요. 부끄러운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다. 예, 왔다 갔다 하는군요. 친구가 깡패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러게 뭐 깡패, 뭐 살인교사 이런 범죄는 아니지만 어제도 정치권에서 20년 지기 친구의 우정이 이제 금가게 되는 사건이 나왔죠. 예, 이게 예. 처음에 오프닝하신 그거. 동작을 전략공천 공방인데요. 그거 제가 동작으로 지칭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동작을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주민이거든요. 되지, 이게. 예. 제가 동작을 주민인데 그러시구나. 저는 금태섭 변호사가 처음에 출사표 던졌을 때 그리고 어제 갑자기 기동민 예비 후보를 동작을 해 이제 뭐 전략공천한다. 거기에 또 허동준 이제 위원장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주민 입장에선 세 명 다 왜 전략공천의 대상인 거지? 기준이 뭐지? 이 당 지도부의 입장은 뭐지? 이게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내부에서 싸움은 내용이 벌어졌고 이 뭔가 명확한 기준, 동작을에는 왜 인물이 꼭 필요하다. 또는 이제 설득과 공감 이런 걸 주지 않은 채 사실 내부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분이 이제 허동준 위원장은 중앙대 20년. 총학생회장 그리고 이 기동민 이 서울시 전무 부시장이었던 거죠. 이분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66년생, 68년생에서 20년 운동권 지기가 맞아요. 또 젊은 정치인들이 맞고. 근데 이분들이 서로 섭섭한 건 알겠는데 사실은 이게 표를 줄 사람은 유권자 아닙니까? 유권자 설득이 되지 않는 전략공천. 맞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허동준 위원장의 이분은 본 적이 없는데. 텃밭이라고 하죠. 근데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을 했고 이 사람이 양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또 노원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노원에도 한 분 계신데 이게 이러면은 사실 뭐 지역 일꾼을 뽑는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정치라는 거 제가 아까 예측 가능성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납득할 만한 룰을 통해 가지고 뽑는 거지.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한 사람 꼽는다는 게 새정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이 기동민 예비후보가 바로 전날까지는 광주 광산을 맞습니다. 본인이 광주. 지향을 하고 있었는데 잘하시네. 예, 예. 광주 광산을과 갑자기 동작을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글쎄요. 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일꾼으로 성장해온 사람이 아니라 공중전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인심을 할 수 있을까? 전략공천은 좀 전략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략도 그게 좀 앞뒤가 맞는 전략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노래 어떤 거? 오늘 7월 4일이요. 미국은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예. 예, 독립선언서 발표된 날이라 독립. 우리나라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게 오래됐죠. 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에 있었던 이 분단 후 최초의 남북 간의 공동성명인데 네. 이런 이제 좀 역사적 전환, 독립과 통일을 기대하면서 저는 또 월남민의 후예이기 때문에 강산의 라구요 한번 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망간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퍼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8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국회는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파열음이 또 많이 들리죠. 야당의 김광진 의원이 녹취록을 왜곡 발표한 것을 두고서 새누리당이 이 국조특위 보이콧을 하고요. 지금 하여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조특위 과연 이거 어떻게 굴러갈지 유족들도 답답하고 국민들도 답답한데요. 자, 여당 위원이시죠. 이 국조특위에 참가하고 계신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연결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입장,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대수 의원입니다. 예. 이 국정조사 특위 말이에요. 네네. 일단은 야당의 김광진 의원이 네. 녹취록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한 거는 사실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이제, 청와대하고 해경 상황실하고 통화된 녹취록인데요. 김광진 의원께서 그 당시에 발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화면을 보여달라 요구하지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다른 일을 그만두고 계속 영상 중계하면 배만 띄워라. 일부러 송출하는 화면 안 된다. 해경이 말하지만 카톡으로 해서라도 보내라. 요청을 해보겠다 하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VIP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걸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죠. TV 화면에 나오는 것 이걸로 가능하냐 묻지만 VIP는 계속 다른 화면만 요구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자체가 그 녹취록에 전혀 없고요. 네. 그 상황실하고 통화된 청와대 직원의 얘기는 그 현장 화면 사진 좀 보내라. 그러면서 VIP와 관련된 내용은 VIP도 그건데요. 지금 요 한마디입니다. 지금. 네.
그 VIP라는 게 이제 대통령을 그렇죠. 지칭하는 건데요. 이렇게 발언한 것은 이게 대통령을 아주 모욕적으로 조롱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예.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게 국정조사를 진상규명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진상규명보다는 이것을 재보궐선거 앞두고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 청와대를 그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의도된 발언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조원진 간사가 그 발언에 대해서 예, 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근데요, 네. 그 사과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은 국조특위위원회 그만둬라. 네. 지금 이러고서 한때는 국조특위를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경 의원께서는 법조계에 계신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 김광진 의원이 허위 발언한 거는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법적 처리는 안 됩니까? 이게 면책특권 해당입니까? 글쎄, 그 부분 뭐 법적 처리는 이게 지금 이제 그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지금 국회 활동은 그 부분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지만 그 전에 우선 이 사과 자체가요. 김광진 의원께서 조원진 의원이 이제 간사로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취록상에 좋아합니다라고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요 한마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0배가 넘는 단서를 그런데 이하에서 계속 무슨 청와대가 관련이 돼 있고 VIP가 관련이 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과가 아니고 이 국정조사 예. 특위를 시청하시는 제가- 국민들도 예. 그게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주 정식적으로 사과를 안 하고 이러는 것은 의도된 지금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사퇴를 요구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민연 측의 반응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파행이 이루어진 거지만 예. 또 유족 측 분들의 그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다시 접고 물론 그렇죠. 예, 진행을 그러니까 한 겁니다. 김광진 의원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거는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진짜 어떻게 고발을 하시든지 면책특권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국회 윤리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이 아직은 국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언급을 상의를 안 했고요. 근데- 김광진 의원 발언은 지금 그 내용 자체도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전혀 근거가 없지만 이게 해경 상황실하고 청와대 상황실하고 계속 통화된 내용이니까요. 그 상황실이라는 게 해경 상황실은 현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종시에 있는 상황 파악하는 상황실인데 그것 때문에 구조 활동을 못할 정도로 무슨 계속 간섭을 했다 이렇게 발언한 것 자체가 의도된 발언이고 오히려 다른 세민연 측 위원님들 말씀은 청와대가 현장 파악도 계속 시도도 안 하고 그랬다 또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왜 전화 안 하면 안 한 것 자체를 또 뭐라고 그러고 이게 좀 서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비난을 한 거는 근데 이제 제가 진정한 말씀드린 거는 진상규명 의지가 없었다. 사안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기 네. 때문에 김광진 의원 문제는 어쨌든 따로 처리할 수가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국조특위는 계속 굴러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유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조원진 의원도 유가족한테 삿대질하고 막말하고 이거를 봤거든요. 저기에서 봤거든요. 그게 뉴스에서. 이제 삿대질 저도 옆에 이제 바로 조원진 간사 옆에 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이제 김광진 의원한테 지금 발언 내용에 관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계속 다른 발언을 하니까 이제 항의하는 과정에 이제 방청석에 계신 유족분께서 이제 항의성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뭐라고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못 들었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인 줄 모르고 우리 조원진 간사께서는 그 내용을 누구냐고 묻는 과정에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때 그 발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지 삿대질한 걸로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어쨌든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해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내용으로 좀 여쭤볼 텐데. 네. 자, 이 해경의 초동 대처가 잘못된 것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알려진 그렇습니다. 것보다 더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죠?
자, 우선 우리 경 의원께서는 한국성급이 기재한 보고서에서 보건성 문제를 지적했다. 네. 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보건성 부분이 이번 그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데요. 예. 그 내용은 그 검찰에서 지금 기소된 공소장에 보면은 이 세월호를 개조해가지고 5층에다 전시실을 설치하고 여객실을 증설한 것 자체가 이 보건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 예. 또 그 배 앞부분에 있는 부분 중에 우연 램프, 선측에 램프가 있습니다. 한 25톤 되는 게 있는데, 예. 이것을 철거한 것도 그 무게 균형을 지금 파괴해서 보건력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봐도 이게 배를 무리하게 증축한 게 보건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한국 성급에서는 그 증축한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적법하게 그 보건성을 확보해갖고 지금 선박 검사를 해준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표현이 돼 있고. 한국성급이라는 데도 문제가 많다. 이거죠. 네, 그리고 특히 배 앞부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램프를 철거한 게 25톤의 무게를 이렇게 이제 줄였으니까 보건력에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취지로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한국성급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전무이사가 이 건과 관련돼서 구속까지 되고 그랬는데요. 거기 국정조사에 나와서까지 그 부분에 관한 반성은 없고 오히려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직원보고를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해경이 이제 잘못한 상황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 드러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민주당은 해경 해체를 반대하고 있죠.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부분은 이제 해경이 지금 이번 세월호 그 사고 발생 초기부터 지금 수습 과정에서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물론 해경이 맡는 역할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도 세민연 측과 입장 차이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중요성이 있으니까 해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차제 이번 기회에 한국의 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짚어봐갖고 통일된 조직을 만드는 게 맞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해경 해체는 계속 추진. 저희는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해경은 사실은 조직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그 초기에 그 해경 1, 2, 3 함정이 그 현장에 도착하고 위에 헬기 세대가 떠 있었는데, 예. 그게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배 안에서 구명복 입고 야 이제 드디어 해경이 왔고 헬기가 같은 글쎄요. 거 구조될 예. 거라고 믿고 있다가 예. 오히려 그 수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 예. 거 없었으면 불안해서라도 가판으로 뛰어나와서 더 많은 인명이 구조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일단 구속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오늘 나오더라고요. 2명. 네, VTS 진도 예, 진도 VTS 구속이 됐는데, 근데 일반 국민이 볼 때는요, 네. 왜 맨날 실무자만 구속이 되고, 윗선은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윗선은 멀쩡하게 그냥 가느냐, 아니, 윗선이요, 옷만 벗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밑에 선은 항상 실무진은 구속되고, 이것도 좀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이제 제가 그날 해경 국정조사 특위 예. 기관 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수사 중이니까 예. 그 수사에도 적극 협조에 임하라. 예. 근데 이제 이게 수사 기법상 예. 밑에서부터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을 치고 올라가야만 윗선의 책임도 밝혀진다고 보고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검찰 검찰의 출신이고 의사는 잘하시겠죠. 물어보진 예. 못했지만 수사 예. 진행 상황은 예. 지금도 현재 계속 수사 중에 있고 예. 그것은 앞으로 윗선까지 책임은 더 지켜봐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네. 아무래도 율사 출신이시니까 네. 그거 좀 끝까지 이게 밑에 사람만 대충 어떻게 치고 넘어가는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 꼭 좀 국회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교수님. 관철을 시켜주십시오.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이시죠.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천막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 출발 새 아침. 예,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명보 감독이 예상대로 이제 계속하죠. 계속 맞죠. 네.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아무 얘기 안 했죠, 근데? 네. 예. 어제 축구협회가 홍명호 감독 거취에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허정모 축구협회 부회장이 홍명호 감독한테 일단 지휘봉을 계속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홍명보 감독에게 시간을 얼마 주지 않았다는 점이죠. 예. 지난해 6월에 홍명호 감독에게 그 지휘봉을 맡겼는데 그때 뭐 대표팀이 성적도 좋지 않았고 또 국내파 해외파 간 불화설도 나왔고요. 예. SNS 파문도 있었고 그런 어수선한 상태에서 월드컵을 1년 앞두고 지휘봉을 맡겼는데 예. 그렇다고 성적 안 났다고 해서 뭐 바로 내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축구협회가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홍명호 감독이 지난해 계약할 때 계약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예. 그러니까 2년 계약을 딱 했거든요. 일단은 그 계약 기간을 보장하겠다라는 의미고요. 홍명호 감독은 이번 조별리그 최종전인 벨기에전이 끝나고 축구협회 측에 그만두겠다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축구협회 측은 계속 팀을 이끌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홍명호 감독을 설득을 했고요. 오는 내년 1월입니다. 호주에서 아시아 축구 국가대항전인 아시안컵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홍명호 감독으로서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 시험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홍 감독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상당히 더 위험한 길로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 정치도요. 이 빠질 땐 빠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하는 한이 있더라도 빠질 땐 빠져야 되는데 좀 걱정이 돼요. 네. 훌륭한 선수였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홍명호 감독하고 좀 이렇게 취재해보고 그런 거에 따르면 홍명호 감독은 감독을 오래 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드컵 때 아마 16강에 갔으면은 그대로 그만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고, 이번에도 만약에 뭐 2018년 월드컵이 아니라 2020년 월드컵을 만약에 겨냥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한 4, 5년 동안은 감독 일을 해야 되는데 감독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이렇게 내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년 전에는 대표팀을 이끌면서 1년이라는 기간이 그래도 주어졌지만 이번에는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는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만약 아시안컵에 성적이 나지 않거나 그러면 홍명호 감독은 아마 본인이 확실히 그만둘 거고요. 그리고 축구협회 입장에서 홍명호 감독에게 뭐 러시아 월드컵까지 맡기겠다 이렇게는 발표를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기간도 이제 얼마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또 내년 1월이면은 국내파 선수들은 이제 시즌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몸이 좋지 않거나 휴식을 하거나 그럴 기간이고요.
유럽파 선수들은 유럽 시즌 한참 뛰고 있을 그런 이제 시기인데 국내파 선수들의 몸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예.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이 초대 대회 1회 2회 대회에서는 우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우승이 54년 동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강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지 홍 감독으로서도 계약 연장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나쁘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그 좀 전에 인터뷰에서도 이 세월호 참사 때 해경 그 밑에 사람 몇 사람 구속시킨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 이번에도 뭐 대표팀이 월드컵에 16강 진출하지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명호 감독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거는 홍 감독한테 많은 기회나 많은 시간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축구협회 측에 져야 되겠죠. 지난 4년 동안 감독을 3번이나 교체를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뭐 감독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만 하지 쓴소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왔으니까 축구협회 누군가가 고위층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월드컵 8강전 4경기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내일, 그러니까 새벽 1시입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전, 유럽팀들 간의 이제 맞대결을 이제 펼쳐지는데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월드컵에서 1승 1무 1패로 동률입니다. 독일은 알제리하고 이제 16강전에서 경기력이 안 좋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 프랑스도 조별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었는데 16강전에서는 골을 많이 넣지 못하면 득점력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유럽 팀의 그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이 되고요. 예. 또 토요일 5시에는 브라질하고 콜롬비아가 맞붙는데 브라질이 좀 유리한데 콜롬비아가 이번 대회 들어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 대결은 원조 브라질과 아류 브라질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콜롬비아가 뭐 역대 그러니까 전 세계 팀 중에서 브라질하고 가장 흡사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죠. 그리고 일요일 새벽 1시에는 아르헨티나 벨기에전, 그리고 일요일 새벽 5시에는 네덜란드와 코스타리카전 이렇게가 경기가 이어지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법원의 전교조 법인노조 확정 판결 이후에요. 교육부하고 전교조의 갈등 이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였었죠. 이 교육부가 정한 이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이었었는데요. 이 전교조는 이것을 지금 전면 거부하고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 연결해서 전교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새 아주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조금 힘듭니다. 예. 지금 전교조 전임자라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노조 일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지금 71분이 지금 학교에서 휴직을 하고, 노조 전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의 월급은 이제 정부에서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 조합원들이 지금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 월급을 회사에서 주지 않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노조법 자체가 일단 외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조 업무를 조합에서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교육부가 이분들한테 어제 날짜로 복귀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거부하셨는데 거부하신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법외 노조 통보 자체가 이제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저희들의 자문 결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전임자들에 대한 허가 취소의 결정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전임자 복귀를 명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법외 노조 통보 자체만 휴직 사유 소멸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기간제 선생님들이 현재 저희들 계약 기간 동안 학교에서 대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담임 교사도 맡고 있고 중3, 고3 수업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임기 보장과 함께 기간제 선생님들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마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복귀를 거부한 이유고요. 가장 큰 이유는 6만 조합을 이끄는 정교조 사업 자체가 사실상 전임자가 복귀하게 되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혁신이나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구조가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면적으로 계속해서 복귀를 거부하시겠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이 19일에 전후해서 복귀 시기 그리고 어느 정도 복귀 인원 일부는 복귀를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십니까? 어떤 거죠? 예, 지난 1월 저희들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예. 일단 복귀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원칙을 좀 정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뭐 사실 해임을 사실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분들에 대한 보수도 지급해야 돼서 해서 예산 부담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개개인마다 상황 처한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개인 상황도 좀 고려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정한 시한은 사실 위법하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정했던 한 달이라는 시한이 18일에서 19일입니다. 일정 정도의 규모는 복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판단 속에서 일정 규모는 19일 전후로 해서 좀 복귀를 내릴 예정입니다. 일정 정도의 규모라면은 71분 중에 한 몇 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논의 중이고 있고요. 뭐 개인의 상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2차 교사 선언에서 대정부 투쟁 의지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운동 말씀하셨죠? 예. 이거 조금 너무 나간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 1차 선언에 이어서 2차 선언을 좀 진행한 부분인데요. 네. 선생님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가 어쨌든 수백의 제자와 동료를 잃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좀 바랬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1차 선언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지만 이번 이제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런 세월호 후속 조치를 담당하게 될 어떤 인사에 있어서도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인사 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이 과연 세월호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교사들의 대체적으로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교사들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정교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일단 어쨌든 노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은 이익 집단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익 집단으로서 합당한 행위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예, 교사도 뭐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이번 세월호 참사가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뭐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뭐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제 선언은 대통령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예. 당사자로서는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교육부가 조퇴투쟁하고 2차 교사선언 참여한 선생님들 검찰에 형사 고발을 했는데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그죠? 예. 예. 일단 뭐 어제 전임자 71명 전원과 저희들 조퇴한 날 그 집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선생님이 4분 계십니다. 네. 이분들은 그냥 조퇴 현장을 대표해서 4분이 낭독을 하셨는데 이분들까지 지금 형사 고발을 좀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교육부가 주장하는 거는 뭐 이러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 선언과 조퇴 집회를 열었던 선생님들은 정치적 행위고 집단 행동이다라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 행위에 대한 성사가 되려면 이것이 당사자냐 아니냐라는 판단이 좀 주요 지점인데요. 네. 일단 세월호 참사는 저희들이 교사가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로 보기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조퇴도 뭐 이미 현장에 수업과 침해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업 침해가 없는 행동 자체를 하나의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교사들이 원하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대화를 원하는 부분인데,
이분을 징계로 다스리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지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있었다는 입장이거든요. 교육부 표현도 뭐 직접적으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있을 경우에는 뭐 처벌하겠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뭐 조퇴가 이제 집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장에서는 수업권 침해가 없었다라는 것이 교육부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교사, 선생님들의 징계 권한 갖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이요. 지금 정교조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총은 이 진보 교육감의 업무 정지까지도 이제 아마 행정소송을 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저희들도 뭐 한국교총에 좀 많이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원단체로서 어쨌든 뭐 동일한 입장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 전교조의 이 위기사항을 한국교총의 호기로 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뭐 진보 교육감이 사실 한국교총에 지지하는 교육감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거 당선으로 인해서 사실 직선제 폐지 주장까지도 곧바로 했고 심지어 이제 불복종 운동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지지하지 않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일정한 훼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그 하병수 대변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전교조는 어디까지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예, 저희들은 물론 다툼의 소진이 있다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하루 조퇴를 수업 교환을 해서 직접 올라오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법적인 부분들은 수업권을 침해했다든가 폭력적인 집회를 했다든가 이런 거에서 사실 위법성을 찾아야지 집회 참여 자체에서 찾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정 정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그 표현 자체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용과 성찰이 사실 요구되어지고 저희들도 저희들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표현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정부 투쟁 나서는 거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동안 전교조가 긍정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촌지 문화 같은 거라든지 이 부조리한 거 전교조가 없애는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조금 너무 정치색을 띠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게 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교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을 튼튼히 하는 것이 사립학교 비리 문제나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과 아이들 학습권 내지는 혁신학교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교조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전교조 조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개혁의 어쨌든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정부에 먼저 이러이러한 투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가 15년 만에 합법지위를 갖고 있던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는 이 상황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수백의 어떤 제자들이 죽어간 이 세월호 참사의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교사로서 당연히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대정부 투쟁이라고 하는 지점이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립학교 문제 있다라는 거 학교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런 학교에 보내고 있는 그것이 대학이 됐던 고등학교가 됐던 학부형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정상적이지 못한 사학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활동이 중요한데 어쨌든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닥터.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